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연주 뉴스바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현주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애청자들하고. 네, 오늘 참 긴장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 주도권 그리고 공천 문제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내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합당한 개혁신당이 통합 일주일 만에 내홍에 빠져들었습니다. 갈등은 선거 지휘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여부를 두고 불거졌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3가지 제안을 했지만 그중 이낙연 대표가 2개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대표가 모두 동의한 제안은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첫 번째 제안은 대선 지휘 경험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김용남, 김만흠 공동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선거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 전반의 내용은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논란의 인물은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하고 그 내용을 이낙연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논란의 인물은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배복주 전 부대표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은 배 전 부대표가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의 부인이고 관련 시위를 옹호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배 전 부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종의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받아친 상태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서 공천은 절차에 따라 할 일이며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배제의 정치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있는 거는 거의 정권은 우리에게 줘라. 그리고 너네는 좀 곤란한 것만 좀 앞에 나가서 얘기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사실 들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이 기본적으로 지금 누가 더 많이 와 있냐. 우리 민주당 사람들로 사실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 전부 다 의석수는 다 민주당 사람들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이 당의 정체성을 우리 걸로 끌고 나가야 돼. 이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이거 봐라? 말이 되나? 이제 이러고 지금 싸우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맞받아쳤어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제 이낙연 대표와 같이 지금 이 파에서 들어온 것이고 김용남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원래 기존에 있던 개혁신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잖아요. 양쪽이 결국 맞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2월 9일 합의의 핵심은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렇죠. 만약 전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란의 인물에 대해선 문제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전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배복주가 누군지도 모른다. 공천 주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남 당 공동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이 오판하지 않도록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표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표결로 김종민 의원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의 뜻을 확인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지난 16일 예정됐던 최고위원회는 오늘 재개해서 논의하기로 한 상태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싸움 플러스 또 여기도 또 공천 싸움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니까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이런 일이 뭐 예상됐던 건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자, 민주당 주도의 야권 통합 비례정당이 소수정당과 협상에서도 진통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녹색정의당이 지난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연대는 한번 같이 해보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에
지역구에서 승리했던 곳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계속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 민주당 사람들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이 야권연대와 연결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가질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하던가요?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 네, 김인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한 후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을 구성해서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에 들어오라고 손을 내민 바 있었는데요.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차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긍정적이었는데요.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중앙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지역구 후보 연대 등을 폭넓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통해 한다는 방침이라며 녹색정의당과의 의견 교환을 예고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 미래연합정당에 녹색정의당이 합류하지 않게 되면서 민주당은 당내 친명과 비명 공천 갈등에 더해서 소수정당과 지역구 단일화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표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중간중간에 원래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주말에도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또 그걸 미루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해결이 되는지. 그렇지만 결국 돈이 이긴다. 응? 다음 달 22일까지 의원수 5명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25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거 보조금으로. 이거는 매우 큰 돈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나 3천만 원 가지고 당 만들었어요. 이랬고 맨날 다녔거든요. 근데 25억이 들어온다? 이거는 절대 본인이 깰 수 없는 그런 당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는 최소한 유지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성은 그대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의료계 집단 행동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녹색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으니까 당내 친명, 비명 갈등, 소수정당 지역구 단일화 가지고까지 할 게 되게 많아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잘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왕자 어린님, 이야, 이분이 또 아침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시네. 왕자 어린님 고맙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결정을 내렸다. 6개월만 있으면 나 의사 면허 딸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하면서 또 6개월 남겨두고 사직서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의대가 지금 총체적으로 의사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오는 25일 대규모 규탄 대회로 포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빅5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인 만큼 해당 병원들에서는 벌써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또 의대협은 16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1일 기점으로 동맹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18일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처음으로 집단 휴학을 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의료소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게 집단 반발이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만 아니었군요. 오히려 더 좀 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문재인 때하고 달라진 거는 하나밖에 없다. 윤석열이라는 거다. 이래요. 그래서 누가 이길까 다들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겠죠. 강대강이라서 참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다면 한다. 뭐 결론이 어떻게 되든 누가 다치든 말든 간에 어쨌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겠다 이런 스타일이어서 현실적으로 의사들도 그만큼 세게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의사들 뭐 면허를 뭐 박탈하겠느니 많이 이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끝까지 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국민을 누가 더 생각하느냐 이런 거겠죠. 자, 계속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후에 의료계 움직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서로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짧게 말해주죠. 네, 한 총리의 반화 발표 직후 의협 비대위는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고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만약 정부가 환자를 소중히 여긴다면 다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기한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필수 의료 공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총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상의진료 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21일까지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했고 세브란스 병원도 예정된 수술 일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애꿎은 국민들만 또 다시 좀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만 정부도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물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의대정원 추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또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좀 타협하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뉴스마토 전현주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작업 사실은 지금 한 절반도 조금 안 된 상황에 있는데 이게 원래 300개 물론 그 중에 이제 비례가 있으니까 200 몇십 개죠. 그런데 이제 공천 작업이 지금 아주 순조롭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일부 후보가 제외되면서 왜 너는 빼고 나는 빼고 너는 넣고 나는 안 넣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끄럽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돌고 있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친문 현역이 다수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조사 살펴보면 경기 부천을에선 비명계 30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예비후보자 김기표 변호사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소정인 변호사를 붙여서 경쟁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명계가 빠진 자리에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가 포함된 건데요. 또 경기 평택갑에서도 현역인 친분계 홍기원 이름이 빠지고 이재명 당대표 정책테러대책위원인 김동하 변호사와 조영덕 중앙당 부대변인의 경쟁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울 구로 갑에서는 당내 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진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또 다른 86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 갑 공천 문제가 개파간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명계 최고위원을 지낸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도 지역 여론조사 후보군으로 제시되지 않았고요. 서울 마포갑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성북을에선 기동민 후보가 빠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는 적합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내놓았는데요. 비명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이 대표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인물들을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친명계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결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꼭 반드시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또 개별 의원하고 통화한 거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이 밀실 공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당내 공천에서 불거진 밀실 공천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천 논란이 일었는데요.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중진 의원은 임 위원장에게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참모진과 매주 정기적으로 비공개 공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의 외에도 이 대표 지시로 열리는 공천 관련 비공개 회의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당분간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3일이었나? 그때 컷오프되는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이 대표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다. 네. 이제 이런 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와 또 별개로 어제 민주당이 의정활동 하위 20% 의원들 31명인가요? 이분들을 골라내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그 의원들이 좀 화를 많이 내고 있는데 특히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떠난다. 네. 나는 이재명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네, 현역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이 재계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며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의정활동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은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얻은 점수의 20%가 깎이고 하위 10%는 최대 30%까지 깎여서 사실상 공천 배제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31명 중 비명계가 28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 외에도 더 큰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경선은 가능하죠. 하위 20%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감점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의원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정말 복잡스럽습니다. 이번에는 한지붕 두 가족, 우리 개혁신당, 이낙연, 또 이 새로운 미래 이 두 당이 어떤 식으로 또 위기를 맞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 열흘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고 특히 수도권 공천 문제 또 뭐 지역구에 전부 나가라 이런 얘기 때문에 서로 좀 싸웠다고 하는데 어제 하면서 결국 이낙연 대표가 막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지만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에는 고성이 터져나오더니 결국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네. 두 사람이 떠난 뒤 이준석 대표와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선거운동과 정책 발표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안과 당원 자격 심사위 설치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지만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 제안에 대해서 모두 통과시킨 겁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 사당임을 공식 의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표결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미래를 뺀 나머지 4개 세력은 찬성한 일이라며 사당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랑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끝까지 지금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제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표결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왔는데 또 이거를 반발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좀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의원 수가 5명이 넘어야지 이 선거 보조금 25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서로 찢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 10시에 또 기자회견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둘이서 갈라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에서 탈당한 뒤 자신이 주축이던 새로운 미래로 독자 행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새로운 미래 정당 대표로 등록이 됐는데요. 전당대회 의장은 정균환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미래 정당 등록은 오늘 벌어진 당내 갈등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오늘 통합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함께 가지 않고 별도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로 남은 선거를 이어갈 경우 정당 보조금 6억 원도 환수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통합을 깨는 의도를 갖고 현역 의원 5명을 채워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며 당연히 통합 유지가 안 되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서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기지급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게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오늘인 20일 오전 10시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가 뭐 특별하게 뭘 새로 한 건 아니고 지난 2월 4일 날 중앙당 아마 창당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던 것이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표가 새로운 미래 정당 대표로 등록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원석 책임위원을 만났더니 아직까지 서로 합당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찢어지더라도 뭐 탈당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당들. 오늘 10시가 아주 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한번 또 취재하셔가지고 내일 또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 이런 것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죠. 개혁신당 결국 합당 선언 10하루 만에 네.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 네. 펼쳐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창당한 당이죠. 여기서 공동대표, 이전에는 이준석과 공동대표했던 것을 다 뛰어넘고 단독 대표가 됐습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를 꿈꿨던 개혁신당이 갈등 끝에 헤어졌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먼저 어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 위협도 받게 됐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라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이 발표가 주황색 배경의 개혁신당 당사가 아닌 남색 배경의 새로운 미래 당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사실상 개혁신당은 애초에 지지층과 철학이 다른 세력이 급히 합당한 것이 자체가 문제가 됐다면서 결별은 이제 예정된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결별의 이유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요. 또 통합 유지 원칙, 통합 주체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 3가지가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희는 통합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이후에 잠깐 이제 당원과의 대화라는 것을 잠깐 했는데요. 일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동지분들이 우리들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거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하듯이 막 크게 다루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탈당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리고 어차피 이준석 대표하고는 철학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결과론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었던 것이고 과거에 너무 경솔하게 빨리
화학적 결합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갖고 나니까 개혁신당에 남아있던 이준석 대표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네, 1시간 뒤에 1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제는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반성이나 이런 말들을 사실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특별히 뭐 자신이 오만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됐고 또 그동안 발언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지우려고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면서 일부를 반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정권 추대설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 추천은 제가 아니라 이낙연 총리 측근 전직 의원이 합당 다음 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동의해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뿐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말을 좀 아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왜 헤어지게 됐는지를 좀 유추를 해보게 되면 이 김종인 위원장 뭐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권을 달라 모든 걸 다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좀 문제였던 것처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어제 나왔던 다른 기사에서는 개혁신당의 홍보비, 홍보 선정 관련된 모든 정권을 또 이준석 대표가 독식하려고 하니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와 권력 배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결과론적으로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조금 약간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추대설은 니네가 먼저 얘기했지 이게 지금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결과론적으로 김종민 의원이 나가면서 의원으로 인해서 보조금 받았던 거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돈 돌려줄게 이랬단 말이죠.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돈을 다시 반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거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절차가 없고 그렇죠. 이런 돈은 이제 환수할 수 없어요. 네,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다라고 밝혀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걸 몰랐을까요, 솔직히? 네, 뭐 잘 몰랐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 참 착합니다, 우리. 자, 제3지대 결별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습니다만 시기가 또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이 했던 새로운 선택, 또 이원혁 조홍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당에 개혁신당에 잔류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길을 가기로 한 건가?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나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류호정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은 지역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탈당은 없다라면서 그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불식시키려고 했던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와 함께 나간 사람은 김종민 의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이제 두 분이 함께하게 됐는데 헤어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9일에 어제 뭐 허은하 전 의원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좀 그런 기류가 보였던 거는 지난 19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당 등록 공고를 통해서 이낙연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미래 중앙당이 등록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가 현존하는 51번째 정당임을 알렸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당이 등록되면서 결별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두 결합이 이제 법적으로는 결합이 이어지지 않았고 합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딱히 밟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돌아가겠다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신당은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기존의 양양자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탈당파였던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합류했고 끝으로 배복주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함께하면서 국가 보조금이 15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의원은 개혁신당과 결별하기 직전에 이준석 대표와 통합 유지가 안 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에는 지급된 국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 또 이게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기부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정당법상 기부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끝의 모습이 좀 진흙탕 싸움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면서 좀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이 양정수 의원이 들어가면서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배복주 의원까지 들어가서 정리가 된 거였어요? 배복주 의원과 마지막에서는 배복주 의원이 들어가면서 정리가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사건에 또 윤 대통령이 개입했던 내용 한번 보죠. 최상병 사건에 대한 내용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처음부터 보고를 받았다. 특히 유족들의 반응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어제 이제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어제 대통령실이 그간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세세한 보고를 챙긴 만큼 수사 결과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경향신문 단독으로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수발신 내역을 보면은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22일 최상병 연결실이 있던 날입니다. 오후 9시 14분쯤에 대통령 보좌기구인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A 대령에게 부모님이 전하신 말이라면서 최상병 유가족의 동향과 의견이 담은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A 대령이 네 사령관님 잘 확인했습니다라고 회신하자 김 사령관은 장관님께 보고드렸고 부위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을 주셨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김 사령관이 보고한 유족의 동향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실체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외압 의혹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외압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군 검찰은 이를 포함한 김 사령의 문자 메시지 수신임 내용을 확보했지만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박정훈 대령 측이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여 내역을 발견했고 김 사령관이 문자 메시지에 쓴 것처럼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유가족 동향 보고까지 했다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라는 것인데요. 김 사령관은 부모님이 전하신 말에서 해병대에 대한 유가족 평가, 유가족이 밝힌 정치 성향, 그리고 유가족의 요청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유가족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 군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는데 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최상병 부모의 반응 등을 매우 디테일한 부분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 보고받은 만큼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유가족 심경을 보고받고 있던 윤 대통령이 사망사건 수사 결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당연히 아니고요. 비례 번호 받았다가 정의당에서 안 됐고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22년도에 있었던 그런 또 선거 중간에서 좀 낙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또 혼선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현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어제는 원로들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공천 파열음이 사실은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제 나 종이 한 장 받았다. 그거 보고 당신들한테 연락한 거다. 이러면서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죠. 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서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은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에 들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 국회 부의장은 탈당한 상태고 박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윤 의원은 공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문계 의원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당이 이 대표 사당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천 파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언급하면서 재심 없이 경선에서 맞붙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공천 잡음에 당 원로들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기자들에게 최근 이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며 모든 공천 심사는 제 책임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비명계 학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거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역 의원 20% 하위 20% 평가한다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9명인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20%라고 하면 최소한 27, 8명 정도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현역 의원 중에 정성호 의원 빼고 실질적으로 친명 의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친명 아니니까 다 비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한 7명 정도 됐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조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명이다. 비명계만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가지고 어제 계속해서 강하게 이 지도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 하위 20% 컷오프 명단에서 특히 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본인이 내 20%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게 좀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하위 10%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컷오프 통보 7명인가요? 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공관위에서 진행한 4개 권역별 교체 주수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 현역 지역구 의원은 7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7명 중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구로 옮긴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미 지역구로 옮긴 사람은 현역 의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컷오프 대상 의원을 지역구로 배치하는 건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컷오프 규모는 7명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컷오프 규모는 7명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제외 대상이 된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 지역구로 옮긴 중진 의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동강 벨트로 옮긴 의원은 현재 부산의 5선 서병수 의원, 경남의 3선 김태호, 조혜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은 컷오프 기준이 제대로 정립됐는지 여론조사로만 판단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반발을 했고요. 또 일부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도 불만 토로에 가세했습니다. 김정복 충북 청주 흥덕 예비 후보는 당에 이의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천 분란을 의식해서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했는데요. 컷오프가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니나노님, 국민의힘은 당사 앞에 난리인데 보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보도에서도 좀 서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현역 컷오프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혁신이고 쇄신이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은 들리고 있고, 이게 일부러 그런다.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 제2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라. 난 안 건드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곳 추가로 7곳 발표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건조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디가 지금 공천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세종 등 7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을의 박진 의원, 경기 고양청의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또 서울 강북을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기 파주갑의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경기 고양청의 김현아 전 의원과 경기 화성갑의 홍영선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세종갑에는 유재화 변호사 등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비교해서 여태까지는 잡음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장제원 의원 이외에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도 없고 또 현역 의원들은 최소 경선 이상으로 보장받고 있는 현역 불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공천을 신청한 현역 102명 중에서 단수 전략 추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40명, 총 39.2%고요. 경선에서 나서는 의원은 37명으로 36.3%에 해당합니다. 10명 중 8명꼴로 공천이 확정됐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선 기회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장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역 교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이나 또 무소속 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역 교체 발표 미루고 있다. 요 얘기, 그래도 앞으로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위성정당 내지는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내달 3일에 창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구는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한다. 그러면서 지금 진보당하고 또 한 군데 얘기한 것도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다음 달 3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새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경선에 진행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고 이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목도 정했는데요. 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진보당은 민주당의 수도권, 호남, 영남권역 한 곳씩을 자당 몫으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난색 표시의 막판 협상에서 울산 북구 한 곳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울산 북구는 이상헌 의원이 재선한 지역인데 이상헌 의원이 재선한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한 건데요.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3인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정당 추천 후보자 외에 4명을 국민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모 및 심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국민 후보부터 시작해서 교차로 30번까지 작성하기로 했고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 각 3명과 국민 후보 비례 후보자를 제외한 20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번부터 20번까지를 민주당에서 10명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연합하기로 한 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여기에서 4명 해서 10명 대 10명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비례가 과연 몇 번까지 될지 20번까지를 지금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 단일 후보 지역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민주당 인사가 반발하고 있고 원래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길 진보당에게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울산 북구는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울산 내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의 재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인데요. 민주당에선 현역인 이상원 의원과 박병석 전 울산시의회 의장, 백운찬 전 울산시의회 원내대표, 이동권 전 북구청장 등 4명이 이번 총선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진보당은 해당 지역에 윤종호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이번 합의 과정에서 후보들과의 상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민주당 울산 북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병석 전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 투표 등을 거쳐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정리가 돼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발표가 난 후에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북구지역위원회는 북구 후보 양보설이 돌자 북구를 빼앗기면 찾을 수는 있지만 내어주면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는데요. 윤종호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버젓이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또 반발이 큰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전혀 봤을 때 아마 이제 이 울산 북구에 있는 민주당 출신 예비 후보들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했을 텐데 후보들하고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결정을 해버린 상태입니까? 정리가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이번에 한 사람 윤 후보 공선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재보궐선거를 발생시켰는데 이번에 또다시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거는 조금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네. 총선 평요. 공천 관련해서. 공천 네.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까 댓글에도 보니까 공천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사람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원래 지난번에 의석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좀 더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련된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어려운데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도 조금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의 공천 상황이라던가 네. 돌아가는 상황이 한 달 전하고는 완벽히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가요? 요즘 상황 자체가. 하루하루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공천 소식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공천 소식을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일단은 윤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 산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원에서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제 창원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는데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펴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직접 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를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만든 반도체는 해외에 거의 팔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원전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시는 잘 모른다라고 직접 밝혔던 아리백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리백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지금 실제로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 BMW 등 주요 수요자가 이제 이렇게 아리백을 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생산하고 큰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게 팔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원전 사업을 주제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에 또 엄청나게 본인이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고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요즘에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체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대선 토론할 때도 아리백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건데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나 위험성 이런 것들과 글로벌 기업이 요즘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주는지 혹은 판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단순히 원전을 가지고 뭐 유지 한 해 만에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좀 간과하고 내지는 무시하고 내지는 아예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만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 기술 이거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대통령이 주장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했었어야지 그 다음에 성과가 제대로 나는 건데 네. 그걸 중간에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더 문제가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은 또 이제 원전 얘기만 나오면 지난 정부를 욕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를 또 겨냥해서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이념 발언과 관련해서는 원전 기술을 사장과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권 초기부터 원전을 강조해왔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자체가 이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또 더불어 전 정부에 대한 원전에 사장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팩트가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자는 것과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해서 20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원전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때 감사원에서 이 원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정부하고 각을 세웠습니다만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 바로 그 감사원장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종로구 공천받아서 좀 잘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는 오래된 노후화된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고치지 않겠다 이런 취지만 밝힌 것이지 사실은 특별하게 뭐 아예 중단하거나 문제 삼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설명을 할 때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원전 발언 이외에도 민생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거 일부러 총선 겨냥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총선 겨냥이 아니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여권이 우세 지역인 울산과 영남의 지역을 두고 있는 곳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요. 21일 날 울산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이 필요하면 바꾸겠다라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결정적 장애였던 것을 획기적으로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좀 문제적 발언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불안한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마저 망가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선용 선심 공약이라고 의심이 되는 대목에서는 이제 그 울산이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고 이곳이 모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곳을 획기적으로 확장해서 뭐 농업
농업이 아닌 산업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겨냥을 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농지를 다 풀어주겠다.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결과적으로는 농지를 없애고 집을 짓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과연 국토 균형 발전과 전체적인 발전 계획의 맥락에 맞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계획을 세워보게 되면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얼마나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장모님과 처갓집에 땅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이 좀 갑자기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땅을 해제해주거나 땅의 용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막 해주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히 해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 또 막 내뱉는 것이 사실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도 결국 곳곳에서 내용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얘기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 잡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혁신보다는 현역 의원을 본인 지역구에 그대로 배치하면서 조용한 공천을 내세웠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컷오프에 항의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지자들도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일방적 경선 배제 결정은 잘못이다.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수천 명이 참여했는데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까지만 확인한 것으로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 한 곳이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예비후보 사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지만 컷오프가 되면서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거세게 항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했다가 보류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그래서 합쳐서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결국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은 당협위원 운영과 관련해 해당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조항과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공천 보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인 인천에서도 장석현 남동구 남동구 갑 예비 후보와 이기선 연수구 갑 예비 후보, 이원복 남동구 을 예비 후보들이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도 난리라는데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네. 마치 국민의힘은 전혀 공천 갈등이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번 김건희 특검 제의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번 공천 주기 전에. 그랬더니 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돼야지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인지 그 부분 이상하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 얘기 나오니까 시끄러워졌고 결론적으로는 좀 보류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낙동강 벨트는 사실 공천을 완료한 셈인데요. 네. 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총선에서 여야 격전지로 예고되고 있는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인 경남 김해갑과 김해을 지역구의 국민의힘 공천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2개 지역구는 경남 18개 시군 단위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고 삼선 민홍천 의원 그리고 재선 김정우 의원이 일찌감치 단수 추천을 받아서 수성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이 분석한 험지 김해를 탈환하기 위해서 당내 중진으로 삼선인 조혜진 의원을 김해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자 해당 지역구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해을 지역구 예비 후보들이 조 의원이 열기로 한 김해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을 막으면서
공정한 경선을 수용할 때까지 강력히 저지하겠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김해을 당협위원장의 당직자들이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수용을 촉구하고 만약 당이 경선을 안 하면 이미 1,000명 정도 이상이 당원으로부터 받아둔 탈당 신청서를 당에 즉시 제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좀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해갑 공천도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더불어 대구 동구을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의원이 경선을 치러지는 곳도 있다고 해서 앞으로 뭐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그런 박터지는 공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지는. 네. 28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28일까지 영남하고 특히 요 동네에 정말 알짜배기 공천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조율하느라고 좀 진통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갈등 상황으로 또 보도하는 그런 매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홍문표 의원처럼 4선인가요? 5선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경선을 지금 포기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사실 입틀막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정확히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어제 하위 20%를 통보받았다고 본인이 밝힌 박용진 의원 평가 재심 요청했지만 하루 만에 기각이 됐다. 네. 매우 화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작을이 있었던 이수진 의원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반발했습니다. 네. 하위 20%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중에 먼저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아니든 자기 성적표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숨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평가 점수들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김한정 의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과 하위권 통보를 받았다면서 입장문을 통해서 박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고 마포갑에서 4선을 한 노웅래 의원의 공천이 탈락됐는데요. 노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고무줄 잣대라고 공천 전횡이라면서 기자회견 후에 단식 농성을 나섰습니다. 앞서 탈당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직후에 기자들 사이에서 찌라시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그 내용이 퍼졌을 때 이제 권성동 의원실에서 해명하는 글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 의원이 국민의힘과 물밑 입당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좀 확실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통화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표는 정면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평가한 것인데 의원 평가 0점 받은 의원도 있다.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내지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쨌든 하위 20%에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분은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가 왜 전략지역으로 됐느냐,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략지역으로 되면서 이 사람 갖다 넣어보고 저 사람 갖다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러면서 백현동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 믿을 수 없다 이러고서 지금 탈당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네. 야,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도대체가 이 국회의원은 오로지 공천 때문에 네. 그동안의 소신도 다 없어지고 막 그동안에는 A라고 주장했던 걸 갑자기 B라고도 주장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상당히 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네. 공천의 잡음이라고 나온 것이 사실 그 하위 20% 통보 이후에 스스로가 하위 20%를 통보받았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좀 보였는데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하위 20%를 통보받았지? 저도 또 하나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시절에 민주당 여당의 시절에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김도우 위원장이 법사위를 맡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번번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막혔던 부분도 있어서 스스로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염수 문제가 있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보냈던 메시지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면서 그 질타를 다 민주당이 받았었는데, 과연 자신들의 그런 과오는 없었는지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그 평가할 때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의정활동 항목이 33%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엄청나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동료들의 평가였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사선이나 부의장까지 해놓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수진 의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